자,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 하면 1장의 내용은 뺐어요. 1장의 내용은 뺐으니까 그거는 각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2장의 첫 번째 내용은 키르요프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거가 이제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 KCL이라고 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 KVL이라고 써요. 자, 요 두 개를 먼저 배웠죠. 자, 회로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4장에서 이제 뭐 노드 해석, 그다음에 이제 뭐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걸 하게 될 텐데 결국 그 메쉬 어널리시스와 노드 해석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마디 해석법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KCL과 KVL을 조금 더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KCL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류를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혹은 구하는 데 있어서 자, 마디,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는 것 혹은 마디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 놓고 봤을 때 이 마디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이 마디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놓고 풀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표현 방법은 총 세 가지였죠. 뭐 첫 번째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모두 같다.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모두 0이다. 라는 거. 그리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모두 0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놓을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사실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른 거예요.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진짜 뭐 다 합했을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 자, 요거 뭐 우리가 몇 번 풀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하나 있죠. 5A. 그렇죠? 그리고 자, 들어온 전류 I가 또 들어오고 있네요. 더하기 I. 자, 나가는 전류가 두 개 있어요. 2A와 마이너스 3A. 그래서 2 그리고 더하기에 마이너스 3. 자, 요걸 계산하면 자, I만 남겨두고 얘를 넘기면 자, 마이너스 6이라는 여기 답이 써 있는데 마이너스 6A가 나오게 되죠. 자, 요게 KCL이었어요. 자, KVL이라고 하는 거는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상승과 전압의 강하를 잘 구분해서 보면 됐었어요. 그래서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현이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 세 번째는 이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의 각각의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인데 그때 가정해야 될 게 요 패 루프를 하나 가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패 루프가 이렇게 하나 있죠. 여기에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전류의 방향에 맞춰서 마이너스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요 V라고 하는 얘는 전압 강하죠. 그렇죠?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 강화 V만큼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압 강화가 있네요. 10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플러스 10.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네요.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플러스 2.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니까 전압 상승이죠. 그래서 15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 하면 자, 3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KCL과 KVL을 잘 적용하면 돼요. 자,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기본이 오메 법칙이죠. 왜 안 넘어가? 자, 오메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이에요. 그 사이에 비례상수로서 저항, R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V는 IR이라고 하는 요 관계식이 일단 기본 오메 법칙의 관계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변형된 식으로서 I는 R분의 V, 뭐 R은 I분의 V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거는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또 뭐냐면 자, 우리가 자, 간략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간략화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터미널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뭐 터미널 법칙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어떤 주어진 회로를 함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함수의 표현 형태가 같으면 같은 등가 회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회로가 뭐 다르게 생겼더라도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요 터미널이 있죠. 터미널로 들어가는 터미널 커런트라는 것과 터미널의 양단에 걸려 있는 터미널 전압이라는 것이 같으면 그 내부에 있는 회로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얘는 등가 회로다라는 게 터미널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했던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2.6에 나왔던 테브냉 노튼 법칙이죠. 테브냉 노튼 법칙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복잡한 회로도 정말 간략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압원이 직렬 연결로 된 테브냉 회로, 그리고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노튼 회로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전압원이 있고 여기는 전류원이 있지만 여기 이 터미널로 들어가는 전류값이 I로 동일하고, 그리고 이 터미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로 동일하다면 얘네 둘은 같은 회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가 회로 간략화 관련해서 또 배웠던 게 그러니까 저항의 직병렬 관계를 배웠었어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그 전류가 동일해요. 모든 저항에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저항뿐만 아니라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모든 소자에 동일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KVL로 여기서 증명을 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또 해보면 될 것 같고, 저항이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이 저항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짜리 저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합하면 된다 그랬어요. RS는 R1, R2, R3를 그냥 더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여기 하나 써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맨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류는 동일해요. 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은 어떻게 되느냐? 다르겠죠.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I를 각각 곱해주면 그것만큼이 V1, V2, V3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전류 I를 빼고 나면 R1, R2, R3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눠져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전압 분배 법칙은, 직렬 연결 저항의 전압 분배 법칙은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뭐 어렵지 않은 예제인데 12V짜리 전압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면 R1과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네요. 그렇죠?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V2를 우리가 모르는데 알려줬어요. 일단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게 V2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려줬어요. 여기에 8V래. 그러면 R1에 걸려 있는 V1이라는 전압은 얼마겠느냐라는 건데, KVL을 일단 써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려면 KVL로 풀면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시다. 직렬 연결 회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류가 흐를 거예요. 동일한 전류가 흐를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네. 그러면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단 있는 거고, 그 R1과 R2에 걸려있는 V1과 V2라는 값은 전압 강화에 해당돼요. 그래서 V1 더하기 V2라고 하는 KVL식을 쓸 수 있죠. 근데 이 중에 여기 V2가 8이래요. 그러면 V1은 4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구해보면 뭐 R1, R2 값은 지금 뭐 임의의 숫자를 넣으면 돼요. 아니면 뭐 비례식을 넣든지.
4와 8이라는 얘기는 1대 2의 비란 얘기고 이게 만약에 1옴이면 이게 2옴이 될 거고 이게 2옴이면 이게 뭐 4옴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돼요. 정해진 값이 없고 그냥 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구해봅시다. 자, 전류는 얼마나 될까인데 자, 물론 이제 값이 이렇게 정해진다. 1옴과 2옴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면 전체 저항이 3옴이 되죠. 그리고 12V가 그러니까 자, 전체 저항을 우리가 3옴으로 볼 수 있고 3옴이라는 거는 1 더하기 2로 보는 거니까 여기에 자 12V라고 하는 옴의 법칙을 쓰게 되면 이게 4A가 나오겠죠. 자, 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병렬 연결 저항이겠죠. 자, 병렬 연결 저항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듯이 자, 전류가 자, 위쪽 노드는 이런 경우에 그냥 하나의 노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소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하나의 노드로 줄여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듯이 자, 하나의 노드예요. 그러면 자, 지금 I란 전류가 이 위쪽의 노드로 공급되고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I1, I2, I3가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구조죠. 자, KCL 입장에서 자, 그러면 I라는 거는 일단 뭐 주어진 어떤 값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R1, R2, R3를 이용해서 I1과 I2, I3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전류의 값은 다르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전압의 값은 같다라고 했어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R1과 우리가 V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I1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자, V 그다음에 I2는 R2분의 V I3는 R3분의 V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노드에서 나가는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죠. 그래서 자,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이만큼 다 더한 거. 그게 지금 I1, I2, I3 합 여기 있는 것처럼 됐고 예전에는 좀 제가 표현을 잘못했었는데 이렇게 써야 맞아요. 자, 그래서 곱하기 V를 하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KCL에 의한 식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짜리 합성 저항으로 줄이고 싶으면 역수의 합을 구해주면 우리가 병렬 연결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소자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좌우측으로 얘네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단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껴있는 그러니까 병렬 연결로 된 것들 사이에 껴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껴있는 게 있으면 걔도 같이 움직여야 돼. 지금 이건 사실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옴과 5옴을 그냥 하나짜리로 볼 수 있죠. 그러면 18옴짜리가 그냥 병렬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 껴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움직이지 말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꼭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풀면 이제 쉽다라는 얘기고 그냥도 풀 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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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이렇게 세 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풀려요. 근데 이제 맨 오른쪽 맨 왼쪽은 사실은 그냥 이거 자체가 여기 I1, I2 이 I1이 있으니까 그냥 요 I1이랑은 다른 값이라고 생각해요. I3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지금 전류가 흐를 때 지금 여기를 흐르는 거는 24A가 무조건 돼야 되죠. 그래서 맨 왼쪽에 흐르는 I1은 24A가 되는 거고 나머지 I2와 I3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배우지 못하고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은데 마디 해석법 아니 좀 메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풀면 돼요. 결과적으로 KVL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4장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구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13옴과 5옴이 합쳐지고 나면 여기에 합성 저항이 18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18옴과 4A 전류원, 그다음에 6옴, 그다음에 24A 전류원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류원과 전류원을 서로 붙여주면 우리가 이 전류원을 하나의 전류원으로 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24A짜리 전류원과 4A짜리 전류원을 서로 가까이 붙여요. 그래서 자, 여기 24A짜리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4A짜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6옴, 그리고 여기 18옴 있다고 합시다. 18옴짜리 있고 6옴짜리 있고, 여기가 4A, 그리고 여기가 24A. 그러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를 하나로 봐. 얘를 하나로 봐. 얘를 하나로 보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6옴과 8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지금 요 24A짜리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 보면 24A짜리가 여기 위쪽으로 지금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노드가 하나예요. 하나짜리 노드를 봐요. 그리고 24A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노드에서 다시 4A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20A만 남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요 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20A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류원으로 대체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0A짜리 전류원인데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원 하나로 됐고 이제 6옴과 18옴을 줄여줄 수 있죠. 자, 근데 줄일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I1이에요. 다시 말하면 18옴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20A를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되죠. 20A가 지금 공급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겠지.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혹은 우리가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불렀어요. 컨덕턴스 G로 쓸 수도 있죠. 자, G에 비례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6분의 1 그리고 18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비례해서, 다시 말하면 18분의 3 혹은 18분의 1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역수에 비례한다는 게. 그래서 자, 여기 6옴짜리 저항에는 지금 15가 되죠. 자, 15A가 흐를 거고, 자, 지금 여기 나머지 5A가 일로 흐르게 되지. 근데 문제는 I1을 지금 이 방향으로 설정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이 5A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부호만 뒤집어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5A가 답이 나와요. 자, 그리고 저기 게시판에 질문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자, 소수 나올 수 있어요.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저항값도.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기 그 게시판 강의 자료에 올려줄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전화번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같은 극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에,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얘랑 같은 극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VA에서 VB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지게 되려면 VB에서 VA를 빼주면 돼요. 자, 전류원은 지금 보는 것처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합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요. 전류원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위쪽 방향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인 IA에서 IB를 빼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자, 위쪽 방향으로 둘 다 올라가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요. 자, 지금 이쪽 노드 입장에서는 A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그게 같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IA 더하기 IB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전화번호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교재에 없던 예제를 하나 좀 풀어봅시다. 이거 알렉산더 책에 있는 예제인지 프랙티스 문제인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합성 등가 저항.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건데, 자, 제가 먼저 풀어주면 너무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풀려고 시키려고 했더니 답이 여기 있네. 내가 풀게요. 네. 자, 봅시다.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시점. 여기죠. 그쵸? 왼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5ohm이 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네요. 그러면 얘랑 인접한 게 뭔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요 1ohm이 얘랑 가장 인접한 값을 가져요. 자, 그 두 개가 서로 직렬 연결. 맞아요? 그러면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니 가정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줄여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6ohm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고 8ohm. 자, 여기 사이를 그리지 않았어요. 요거 처리가 좀 애매하지. 그쵸? 그림을 애매하라고 그려놔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세로로 그려져 있는 걸 그냥 가로로 펼쳐서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려볼 겁니다. 자, 저 파란색 점에서부터, 자, 이 방법 잘 봐요. 따라가요. 따라가면, 자, 나도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요. 뭐가 먼저 나와요? 따라가다 제일 먼저 만나는 거. 3호? 2호? 자, 지금 여기서 이 선을 따라갈 거야. 이 선을 따라갈 거야. 2홈이 나와요. 그쵸? 2홈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더 2홈을 지나서 또 쭉 가요. 그럼 여기까지 왔지. 그치? 자, 노드 하나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 갈 수 있는 길 두 개예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은 여기서도 갈 수 있는 길 두 개야겠지. 위쪽, 아래쪽이라고 합시다. 이쪽으로 갔을 때 3홈을 만났어.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때 6홈을 만났어.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리고 다시 한 노드로 만났어요. 이렇게 그려도 같은 회로예요. 알겠죠? 자, 길이 복잡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 가는 방법이나 뭐 가는 길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으면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세로로 그려져 있어서 좀 복잡했는데 얘를 가로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면 자,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과 그 안쪽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같이 있는 회로죠. 그러면 자, 병렬로 연결된 거를 먼저 줄여봅시다. 자,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로 계산하면 자, 6분의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R이 2ohm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지울게요. 지우개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가 2ohm으로 줄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이 2ohm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2ohm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그려줄게요. 2ohm이 하나 있고 여기 2ohm이 하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자, 회로 줄여지는 방법 봤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제일 바깥쪽에 있던 6ohm과
여기 있는 이거는 합할 수 있죠. 우리가 직렬 연결이니까 4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직렬, 병렬로. 그래서 자, 다시 계산하면 R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2. 그래서 이게 R을 구하면 5분의 12가 돼서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4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옴과 8옴이 지금 여기 4옴과 8옴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14.4, 그러니까 8 더하기 2.4 더하기 4옴을 하게 되면 14.4라는 답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누가 저기 과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과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뭐냐면 거기 좀 트릭이 있는 게 과제에 트릭이 있는 게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같은 노드인 것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노드를 찾아서 줄여주면은 회로가 그래도 좀 조금 어렵겠지만 해석할 만큼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제에 지금 이런 색깔로 그려져 있는 과제 있죠. 그 과제에 보면은 자, 노드마다 어떤 알파벳이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떤 노드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A 있고 여기 B 있고 여기 C 있고 뭐 여기 C 있고 이런 식으로 썼으면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두 개 같은 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C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줄여주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일단 연습을 좀 하라는 의미로 좀 어려운 난이도를 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예. 태블릿 노트인데 자, 태블릿 노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말로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태블릿 노트 회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어떤 복잡한 회로도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태블릿 회로였어요. 그리고 노트 회로는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태블릿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VTH랑 RTH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개방회로 전압 VOC라는 걸 구해주면 됐었죠. RTH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구했었냐 하면 자, 첫 번째. 자, 순서대로 하면 돼요. 제가 가르쳐주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뭐 계산이야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순서대로 풀면은 다 풀려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뭐냐? 종속 전원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와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부터 봅시다. 이 경우가 더 쉬우니까.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독립 전원을 다 없애주면 돼요. 자, 독립 전원을 없애는데 전화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단락시키죠. 그렇죠? 전화번은 단락시키고 전 압을 써줘야 되는구나. 전류원은 개방시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소스 킬링이라고 하는 전화번, 전류원을 없애주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REQ를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RTH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가 좀 복잡했어요. 이 경우는 자, 뭐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도 일단 종속 전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독립 전원을 없애야 돼요. 일단 독립 전원 없애는 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테스트 전화번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1V나 뭐 1A짜리를 넣어주고 나서 그것을 달아줬을 때 나오는 출력을 구해서 그러니까 아웃풋을 구한 후에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RTH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VOC를 구할 수 있고 ISC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가 둘 중 하나는 구했어요. 태블릿인 경우에는 VOC가 구해져 있고 지금 ISC만 추가로 구하면 RTH라고 하는 거는 ISC분의 VOC
OR이 아니라 OC. 예. 요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전화번호, 테스트 전류원을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자, VOC와 ISC를 구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다음에 노튼 회로는 지금 IN을 구해야 되고 RN을 구해야 되는데 RN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RTH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만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우리가 자, 단락회로 전류 ISC를 구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하나 더 해야 되죠. 뭐냐면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등가인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 하면 자, 태분행 회로의 전압이 VTH, 그 다음에 RTH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 노튼 회로의 전류원 값이 IN, 그 다음에 RN이라는 이런 저항이 있는 회로라고 한다면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RTH랑 RN이랑 서로 같아야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같기 위한 조건. 자, 두 번째 VTH가 IN 곱하기 RN을 만족하면 자, 요 두 개를 만족하면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동일한 회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있는 뭐 주어진 회로에서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이거를 생각해서 바꿔서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에 다예요. 그래서 2.6에서 이제 다 나왔던 이제 뭐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4장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4장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이제 2.6장에 같이 녹아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배운 게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오므의 법칙, 키르호프 법칙, 그다음에 저항의 직병렬과 관련된 거, 그리고 태분행, 노튼 관련한 건데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하고 자, 뭐 우리가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게 사실 좀 까다롭죠. 등가 저항을 구할 때 혹은 노튼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종속 전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종속 전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전화번과 전류원을 없앨 때는 전화번은 우리가 단락시키고 전류원을 오픈시킨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더 있죠. 뭐 컨덕턴스라는 거는 뭐 저항의 역수다. 뭐 그런 게 좀 약간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자잘한 거고. 자,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게 다예요. 알겠죠? 자, 선형성이란 비례성과 가산성을 갖는 성질을 얘기해요. 자, 비례성도 있고 가산성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회로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회로도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아날로그 시스템이긴 한데 자,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H라는 어떤 기능을 가진 함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X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을 Y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X가 입력이 들어가면 Y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AX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X를 넣었을 때 Y가 나왔는데 AX를 입력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될 거냐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AY가 돼요. 이게 비례성이에요.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딱 요 성질이죠. 이 기울기가 뭐 정해져 있고 그 기울기에 대해서 지금 요 값들이 만약에 1이 들어갔을 때 뭐 이게 y 이퀄 x라고 한다면 1이 들어갔을 때는 1이 나와야 되고 2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두 배가 곱해지면 크기도 그러니까 y 값도 두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비례성.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가산성이 있다 그랬어요. 가산성은 뭐냐면 자, A를 빼고 생각합시다. X1이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 Y1이에요. 그리고 X2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Y2예요. 그러면 X1 더하기 X2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은 가산성에 의해서 Y1 더하기 Y2가 돼요. 자, 요게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다 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X1에 대한 출력이 Y1,
x2에 대한 출력이 y2가 되었을 때 자, ax1 더하기 bx2라는 것에 대한 출력은 자, 비례성과 가산성에 의해서 ay1 더하기 by2를 만족하는 게 선형성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회로에서 어떻게 쓸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전화번이 뭐 하나 있고 여기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고 거기에 뭐 전류원도 있고 자 여러 개의 전화번과 전류원이 포함된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놓고 풀자고 하니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쉽게 풀고 싶은데 자 각각을 x1, x2, x3, x4라고 하는 입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1에 대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 자 여기서 중요한 거 x1만 있을 때 x1만 있고 나머지 없을 때 출력이 y1이 되겠죠. 자 x2만 있다라고 봐요. x2만 있을 때 얘에 대한 출력이 y2예요. 그러면 x3에 대한 출력 다시 y3, x4에 대한 출력 y4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하나만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을 때의 각각의 출력이에요. y1, y2, y3, y4.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다 더하면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x4도 있다라고 하고 아웃풋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더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로를 구할 때 회로를 해석할 때 전화번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냥 그걸 그대로 놓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중첩의 원리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이제 뭐 슈퍼포지션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선형성의 근거에서 쓰는 원리예요. 자, 뭐냐 하면 자, 여러 개의 전화번 전류원 중에 딱 하나만 남겨.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x1이라고 하는 입력이면 그 x1에 대한 출력 y1을 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전화번 전류원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해요. 자, 두 번째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없앤 거예요. 그러면 y2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을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전화번 전류원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풀겠다는 건데 그냥 나는 전화번 전류원 다 놓고 풀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알아는 둬야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거를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리니어리티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방금 얘기한 전화번 혹은 전류원을 하나만 남겨놓고 값을 구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해야 되냐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전화번 전류원의 개수만큼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겪어봤어요. 자,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 해석법. 이거는 주로 노드 전압이라고 하는 전압 값을 구하는데 많이 써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전압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노드 어널리시스를 쓰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회로가 그려져 있을 때 여기 뭐 이렇게 저항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자, 여기 위에 쪽에 있는 이 노드라는 뭐 A라는 노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는 물론 이제 KCL, KVL을 쓰겠죠. 근데 KCL, KVL을 쓰는데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할 때 우리가 특별히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됐고 자,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쓸 거예요. 자, 지금 이 안에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떤 전류가 흐르겠지. 메쉬 커런트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메쉬 안쪽을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메쉬 커런트라고 얘기하고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전류가 얼마냐는 거예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걸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4.6은 뭐 전류원이 포함된 회로고 여기는 뭐 전압원이 포함된 회로인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거 두 개만 지금 새롭게 배우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2.6절까지 하면서 다 한 번씩은 겪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6이 어려웠던 이유가 얘를 배우지 않고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일단 4.6절까지 먼저 좀 보고 나면 2.6의 내용도 한결 쉬워질 거예요. 지금 새로 나오는 건 요거만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4.1로 넘어갈게요. 사실 지금 얘기는 다 하긴 했어요. 자, 아까 뭐 몇몇 사람이 얘기했지만, 자, 리니어리티라는 걸 얘기할 때 직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직선의 성질을 갖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이제 고급지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성과 가산성이 더해진 성질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 보면은 V는 IR이라고 하는 오매 법칙이 있었죠. 이 오매 법칙이 입력이 I가 들어갔을 때, 자, 요게 비례상수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기울기. 그렇죠? 이 직선에서의 기울기가 R이 된다고 보면 되지. 여기가 I, 여기가 V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니까 요게 리니어 이퀘이션,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y equal kx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비례상수가 되는 거고, 그쵸? 기울기에 대한 것이 되는 거고, 요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y equal k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자, 캐피탈 K를 곱했어요. 입력에다 캐피탈 K를 곱하게 되면 출력도 캐피탈 K만큼이 곱해진다. 자, 그리고 이거는 미분과 적분에서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과 적분이 선형성을 만족하는 성질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나랑은 하지 말고 남 교수님한테 알려달라 그래요. 안 가르쳐 주시면 물어보면 돼. 예, 미분과 적분이 왜 선형성을 갖는지 알려주세요는 거기서 해결하고 나는 결과만 씁시다. 자, 미분과 적분도 선형성을 가져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저항만 다루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5장을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그러니까 전압, 전류, 커패시터 혹은 전압, 전류, 인덕터 사이의 관계식이 미분, 적분 형태로 나와요. 근데 걔네들도 선형성을 만족해야 우리가 RLC가 그러니까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다 있는 회로에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중첩의 원리를 쓸 수 있겠죠. 자, 적분식 혹은 미분식 자체가 선형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있는 회로도 선형 회로로 보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선형 회로일 거고 그냥 굳이 따지지 말고 선형성이 만족한다고 보고 중첩의 원리를 쓰면 돼요. 알겠죠? 중첩의 원리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알려줄게요. 한 경우가 있어요. 두 경우인가? 예,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언제 우리가 중첩을 쓰지 못하는지. 자, 미리 알려주면 전력을 구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의 하에서는 전력을 구할 때는 중첩 원리를 못 써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우리는 선형성을 항상 적용시켜서 중첩의 원리를, 그러니까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자,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소자의 성질. 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소자들은 다 선형성을 갖는 얘기예요. 자, 곱하기. 이게 지금 저항에 대한 얘기예요. 저항에 대한 얘기고 여기가 L과 그러니까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얘기인데 저항도 선형성을 가지고 커패시터와 인덕터도 선형성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자,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선형성은 비례성과 가산성의 결합이다. 그리고 비례성은 입력의 상수를 곱하면 출력에도 같은 상수를 곱해야 된다. 그리고 가산성은 자, 어떤 입력들의 합에 대한 응답이 각각 분리된 입력들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되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AX1 더하기 BX2는 뭐 AY1 더하기 BY2라고 하는 그게 지금 요 결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제 선형성을 보여주는 증명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증명은 안 해요. 자, 그래서 자, 리니어 서킷이라고 하는 게 자, 영어로 써 있고 한글로 써 있는 게 같은 얘기예요. 입력과 출력이 선형 또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회로를 얘기하게 되고 자, 지금 이제 여기 나오죠. A1에 X1, A2에 X2, 그다음에 AN에 XN을 더한 게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 K라는 걸 곱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K라는 걸 곱하게 되면, 자, 우리가 비례성에 의해서 출력도 K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류 I1과 I2를 구하래요.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노드가 있어요. 이쪽 노드에서 전류가 지금 I1, I2가 나가고 있네요. 나간 전류 있고 여기서 들어간 전류가 있죠. IG2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KVL을 적용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KVL을.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KVL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4.2절에서 지금 중첩을 배울 거거든요. 4.2절에서 중첩을 배우고 난 후에는 이제 요 전화번 하나 남겨놓고 풀고, 요 전류원 하나 남겨놓고 풀고, 그런 후에 더하는 걸로 해볼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것까지만 하면은 아직은 중첩은 못 쓰니까 그냥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KVL을 쓸 거고, 지금 자, 전류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자, 여기 4ohm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양쪽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I2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2가 되겠구나. 얘는 마이너스 I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왼쪽에서 흐르는, 오른쪽에서 흐르는 전류를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I1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1을 갖다 쓰면 돼요. 원래는 가운데 끼어 있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그 전류를 다 고려해서 정해줘야 맞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I1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 I1을 갖고 쓰면 돼요. 방향만, 그러니까 수동복 규정만 잘 맞춰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자, 나중에 뭐 여기 이렇게 정하고 여기 이렇게 메쉬 커런트 정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전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값이 그냥 이거가 되는 거겠지. 방향만 잘 맞춰주면 돼요. 알겠죠? 얘를 구하려고 드는 순간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고 틀릴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류원이 포함된 메쉬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이 전류원으로 어떻게든 미지수를 하나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 메쉬 커런트 입장에서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있는 뭐 VA, 뭐 VB 이런 식으로 노드 전압을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노드 전압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압원이 끼어 있는 어떤 뭐 그 회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전압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노드 볼테이지라고 하는 미지수 중에 하나를 적어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뭘 줄여줄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전류원이 있으면 전류와 관련된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압원이 껴 있으면 전압원과 관련된 노드 전압을 하나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미지상수를 그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을 다 일일이 미지수를 다 놓고 풀면 계산도 복잡해질 뿐더러 틀려요. 그러니까 자, 문제를 딱 먼저 접하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풀지 말고 내가 줄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안쪽에서 우리가 KVL을 쓰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지금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고 지금 I2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I2의 전압이 걸려있죠.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설정한 이 빨간색 동그라미 화살표의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I2가 됐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내가 정한 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갔을 때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해요. 자, 4ohm이 걸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의 전압은 4I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4I1만큼 일어나서 더해져요. 그리고 자, 이 전압원이 공급하는 VG1이라는 게 있죠. 전압 상승값 그게 이렇게 쓰여져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예요. 뭐 VG1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걸로 보는 거고
지금 IG2도 지워진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I1과 I2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럼 식이 하나 더 나와야겠지. 그렇죠? 무슨 식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자, KCL을 쓸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IG2라는 게 들어가서 I1과 I2로 나가요. 자, 들어오는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가 있으면 그만큼 나가야 되니까 I1 더하기 I2가 IG2가 되죠. 그럼 우리가 전류를 하나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 더 계산은 안 할게요. 지금 이거를 뭐 정리를 해서 넣게 되면 이와 같이 I1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I2 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연립방정식 계산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일단 풀어봅시다. 자, 보면은 지금 V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래요. 근데 뭘 쓰라고 했냐면은 자, 가산성, 그러니까 비례성을 이용해서 풀래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1A, 그러니까 1이라는 입력을 넣어줬을 때 출력이 2가 나오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0.5라고 하는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지금 여기에 임의의 어떤 뭐 전류나 전압값을 걸었을 때 최종적으로 45V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의의 값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왔는데 틀릴 수도 있지. 만약에 여기에 뭐 임의의 값을 넣어서 VG1을 구했는데 값이 5V가 나왔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9배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입력을 9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력이 45V가 나올 테니까 이제 그런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V1을 구해라 라는 건데 지금 V1이 여기 있는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메쉬를 다 놓고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단원이 비례성, 선형성을 하는 단원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V1을 임의의 값을 정할 거예요. 만약 가령 V1을 내가 3V를 넣었어요. 3V를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여기서 90V가 나왔대. 너무 많이 넣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3V 아니고 1.5V가 답이구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좀 복잡한 거 지우고.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V1을 1V로 놨어요. 자, 굳이 어려운 거 쓸 필요 없죠. 막 여기에 뭐 내가 뭐 10만 볼트짜리를 넣고 싶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V 그냥 놨어요. 자, 여기 V1이 1V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V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저항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압 잡아줬으니까 전류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 2A. 그럼 그 얘기 뭐예요? I1이 2A라는 얘기예요. 일단 I1 하나 줄어들었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회로를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어야 문제가 풀리겠지. 또 알 수 있는 거. 얼마일까? V2 얼마일까? 그치. 예.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쵸? 여기, 여기 노드 같은 노드죠. 그러면 지금 1옴과 2분의 1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V2 얼마? 1V. 우리가 그러니까 1V로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V2가 1V예요. 자, V2 1V 나왔고 저항 1옴이 있네요. 그러면 I2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1A. 그래서 여기 1A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복잡한 거 좀 지우고 계속 합시다. 일단 I1과 I2를 구했어요. I1이 2A, I2가 1A. 그러면 자, I3가 여기 써 있긴 한데 지금 3옴 가로질러서도 계속 I3인 거죠. I3가 지금 이쪽 노드까지 들어와서 I1과 I2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럼 I3가 얼마일까요? 3A겠지? 그쵸? 2A랑 1A를 더하면 3A가 돼요. 그래서 I3가 굉장히 쉽게 3A가 나와요. 그러면 자, 3A 나왔으니까 V3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V3 얼마? 9V. 3A 곱하기 3이니까 9V. 자, 그러면 이제 I3도 구했고 I4랑 I5만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알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우리가 다 구한 거고, 그러면 자, 여기 V4를 구해야 되고, I4를 구해야 되고, V5랑 I5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자, V3는 9V 나왔고, 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은 아직 잘 안 보일 거예요. 뭐냐면, 자, KVL이에요. 그렇죠? 룹이 있으면, 혹은 뭐 메쉬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KVL을 쓸 수 있어요. KVL을 쓰면 우리가 지금 여기 V4를 모르는 거고 V3과 V2를 알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V3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그리고 V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V4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화살표 방향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V4가 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V3 값과 V2 값을 알지. 이게 9V라고 되어 있었고 이게 지금 1V예요. 그럼 V4가 10V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V4 10V 나왔으니까 I4도 구할 수 있죠. 5ohm이니까 전류 2A. 자, 그러면 진짜 다 구했어요. 자, 여기 뭐 10V까지 다 나왔고 그럼 남은 거 뭘까? 여기서도 우리가 KVL을 써도 되고 이제는 사실 KVL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노드를 잡고 KCL을 써도 돼요. I5 구하는 게 더 쉽긴 하겠다. 그렇죠? I5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게 아래쪽으로 2A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2A 나가고 있고 오른쪽으로 3A 나가고 있어요. 그럼 I5가 얼마? 5A가 돼요. 이게 5A가 될 거야. 그러면 자, I5가 5A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로 써도 돼요. KVL을 풀어도 돼요. 이렇게 돌려서 KVL을 풀어도 되는데 조금 더 쉬우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풀었어요. 그럼 5A 됐으니까 V5가 얼마예요? 5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왜 안 나와? 아이고, 안 나오는구나. 자, 5V가 돼요. 여기가 5A의 5V가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KVL을 쓰게 되면 자, VG1만큼의 전압 상승. 그래서 자, VG1만큼의 전압 상승에 V4랑 V5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얼마야? 5V와 10V니까 15V가 이게 10V. 이게 5V. 자, 15V가 나왔네. 근데 우리가 처음 문제에서 주어졌던 건 45V예요. 값이 틀려요. 틀렸으니까 잘못 풀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처음에 넣어줬던 전압이 1V면 안 되고 얼마면 된다? 3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V가 답이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형성, 그러니까 비례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재밌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슈퍼포지션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